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햄릿을 읽고 나서.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아니 흔히 세계 문학사상 최고봉이라 불립니다. 어쩌면 이 극은 단순히 문학 작품의 의미를 넘어선 상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유명한 작품을 읽으셨습니다. 이 극을 읽은 여러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역시 세계 문학 최고답네 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도대체 왜 이 작품이 세계 최고라는 거지? 하고 의아함이 드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뭐지?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네 하는 답답함이 드셨나요? 아마 세 번째 감상이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이 극에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많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햄릿의 성격도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고 햄릿이 복수를 지어내는 이유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 작품 중 이 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세계의 저명한 비평가, 철학가, 심리학자들이 저마다 햄릿을 분석하고 그의 복수 지연, 이유를 주장하는 글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T.S. 엘리엇은 이 극을 문학계의 모나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나리자처럼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책을 덮고 뭐지? 하고 느꼈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햄릿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우리가 모나리자에 감동하듯 이 극의 진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해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왜 햄릿의 말은 이해가 안 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죠? 2. 햄릿을 파멸로 이끌고 간 그의 성격적 결함은 무엇인가요? 3. 햄릿은 꼭 우울증 환자 같아요. 4. 연극 속에 연극이 있네요. 5. 이 극에서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요? 6. 오피리아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요? 7. 햄릿의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죠? 8. 극의 내용이 자꾸 딴 데로 새는 것 같아요. 9. 무덤 파기 광대 장면은 왜 나오나요? 10. 이 극은 왜 문학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질문에 대해 같이 살펴봄으로써 햄릿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1. 왜 햄릿의 말은 이해가 안 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죠? 햄릿의 말장난. 숙부가 아버지 왕을 살해했다는 위험한 비밀을 유령으로부터 듣게 된 햄릿은 숙부의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미친 척하기로 합니다. 미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논리도 맥락도 없는 횡설수설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광기를 가장하기 위해 햄릿은 헛소리하듯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햄릿의 엉뚱한 말을 듣고 햄릿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테리 이글턴은 햄릿의 말장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령처럼 유동적이면서도 셰익스피어의 어떤 광대 못지않게 빠른 햄릿의 수수께끼 같은 말은 상대를 속여 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궁정의 권력 세력이 그의 내적 존재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가면을 바꾸고 기표와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런데 햄릿의 횡설수설 속에는 사악한 범죄를 감추고 있는 숙부를 비롯하여 덴마크 궁정에 난무하는 위선적 행위를 꼬집는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신랄하고 통렬하게 덴마크 궁정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부패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햄릿의 세태풍자는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당대의 정치 현실, 부조리한 사회상에 대해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처럼 많은 극 속에서 바보, 광인, 어릿광대를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공정을 풍자하고 비판하곤 합니다. 햄릿도 미치광이 가면을 써서 얻은 특권으로 풍자의 자유를 맘껏 누립니다. 하지만 햄릿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의 언어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미친 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햄릿의 말장난은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수와 결혼하는 등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 대한 햄릿의 대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부조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단절 혹은 의사소통 붕괴 현상을 우리는 이미 햄릿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햄릿의 사고와 언어는 세계적이고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기에 그의 언어도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사고와 감정을 담아내는 광상시가 된 것입니다. 2. 햄릿을 파멸로 이끌고 간 그의 성격적 결함은 무엇인가요? 햄릿의 우유부단함. 햄릿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 유령에게는 당장 복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자꾸 숙부를 죽이지 않는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햄릿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그의 성격적 결함으로 꼽힙니다.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햄릿은 자신이 본 선왕의 유령이 자신의 허약함과 우울증이 낳은 나쁜 망상, 2막 2장 595, 596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햄릿은 유령이 말한 숙부의 아버지 살해 장면을 넣은 극중 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극중 극을 보고 비틀거리며 퇴장하는 숙부를 보고는 유령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복수를 주저할 명분이 사라지자 햄릿은 과감히 복수를 단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숙부를 발견합니다.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햄릿은 또다시 뽑았던 칼을 칼집에 넣습니다. 숙부가 참회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면 천당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주는 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복수를 지연하면서 숙부가 씻을 수 없는 사악한 짓을 할 때 그를 처단하리라 다시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침으로써 본인은 물론 폴로니어스, 오피리아, 거트루트 왕비, 레어티즈, 로젠크 렌츠, 길덴스턴 등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조심스러우며 우유부단한 햄릿의 성격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평가 슐레겔은 이 극을 사색의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결정장애 증상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대표적 인물이 햄릿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성격을 잘 분석하고 묘사하여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유부단함 하면 바로 떠오르는 햄릿이라는 인물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3. 햄릿은 꼭 우울증 환자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병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 햄릿은 극 초반부터 검은 상복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햄릿을 보고 숙부는 늘 구름이 덮여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1막 2장 66행이라고 묻고 왕비는 햄릿아 그 어두운 상복은 벗어버리고 폐하를 좀 더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려무나 1막 2장 68행이라고 애원합니다. 숙부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죽인 동생과 결혼하고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구, 연인, 어머니가 햄릿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스파이 노릇을 하자 햄릿은 세상이 너무 더럽고 타락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고결한 청년 햄릿에게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극심한 환멸을 느끼고 심한 우울증과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햄릿은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햄릿이 왜 복수를 하지 못하고 지연했을까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중 브래들리라는 비평가는 그것이 햄릿의 우울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햄릿은 자신의 비밀을 캐내도록 궁정으로 불러온 친구 로젠 크란치와 길덴스턴에게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난 요즘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만사에 흥미를 잃고 늘 해오던 운동도 그만뒀네. 이런 증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 멋진 산천도 황량한 곳처럼 느껴지고 이 멋진 공기 닷집 저것 보게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진 저 찬란한 창공 금빛 별들이 아로 새겨진 장엄한 저 하늘 지붕이 내게는 다만 음란하고 유해한 도끼가 서린 수증기 덩어리로만 보인단 말일세. 인간은 얼마나 멋진 걸작인가. 그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그 능력은 또 얼마나 무한한가. 그 자태와 거동은 또 얼마나 반듯하고 찬양할 만한가. 그 행동은 천사와 같고 지혜는 신과 닮았으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요 만물의 영장 아닌가. 하지만 내겐 이런 인간이 한갓 먼지로밖에 안 보이네. 난 사람이 싫어. 이막 이행 295, 309. 이런 햄릿의 대사와 극중 행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병리적 증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만세의 의욕을 잃고 세상과 사람을 혐오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햄릿을 보고 현대 의학자들은 셰익스피어가 너무도 정확하게 우울증 증세를 그려낸 것에 놀랍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통찰력과 섬세한 묘사도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작가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연극 속에 연극이 있네요. 극중극을 이용한 셰익스피어의 연극론. 클로디어스 왕이 햄릿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스파이를 보내는 반면 햄릿도 숙부의 사악한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궁리합니다. 햄릿은 마침 덴마크 궁정에 도착한 비극 단원들에게 선왕의 죽음 장면을 넣은 연극을 공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극중극 장면 전후에 연극에 대해 많이 논합니다. 우선 햄릿은 감동을 주는 연극에는 죄 지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부의 살해 장면을 연출하여 숙부의 반응을 보기로 합니다. 연극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믿음입니다. 실제로 클로디어스는 자기가 형을 죽인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자 연극을 보다 말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퇴장합니다. 퇴장 후 클로디어스는 죄책감을 느끼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햄릿이 준비한 극중극 쥐덫이 클로디어스에게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 것입니다. 햄릿은 배우들에게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무식한 관객을 웃기려고 우스꽝스런 연기를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말도 합니다. 당시 극장은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지적이고 유식한 관객과 무식하여 자극적인 연기에만 열광하는 관객들이 섞여 있는 공간이었음을 이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에 대해 충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극의 목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햄릿. 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의 거울을 비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네.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른 건 그른 대로 고스란히 비추어 그 시대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3막 2장 21, 24행. 이렇듯 셰익스피어는 이 극 속에서 연극의 기능, 올바른 연기, 연극의 목적 등 연극 자체에 대해서도 심오한 통찰을 합니다. 이는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 극에서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한 셰익스피어. 햄릿은 거트루드 왕비와 침소에서 대화하다가 왕비를 윽박 지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비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휘장 뒤에 숨어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폴로니어스도 놀라서 왕비를 구하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햄릿은 휘장 뒤에 숨어 있는 자가 숙부인 줄 알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 햄릿이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이자 숙부의 간신배인 폴로니어스였습니다. 이렇게 폴로니어스를 살해함으로써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수행하던 역할에서 갑자기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즈의 복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그동안 악을 대변하는 클로디어스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던 햄릿의 선한 이미지에 흠집이 생깁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토록 신중하던 햄릿은 이 장면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성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넘나드는 플롯 때문에 햄릿이라는 캐릭터는 복잡하고 모호해집니다. 이 극에서는 햄릿뿐만 아니라 클로디어스도 양면적입니다. 그는 형을 살해한 살인마이고 형수를 잠자리 상대로 삼은 악인이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를 철저한 악인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클로디어스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괴로워하고 참회를 원하며 형수를 단순한 욕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비록 클로디어스는 권모술수가 능하고 사악한 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본능적 욕망에 굴복하여 형제를 살해했지만 양심과 싸우며 자신을 악으로 내모는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본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합니다. 이런 양면적 속성을 지닌 인물들은 이 극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인물들은 선과 악,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닌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사람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늘 복잡하고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누구보다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셰익스피어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늘 한 가지 속성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오피리어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요? 가부장 사회의 여성 역할. 이 극에서 오피리어와 햄릿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운명이 엇갈린 연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클로디어스 왕의 간신배 폴로니어스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햄릿이 폴로니어스를 살해함으로써 그들의 비극적 사랑은 정점으로 치달아 오피리어는 결국 미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성들의 세계에 불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 속에서 할 일 없이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여인 오피리어는 극 내내 아버지, 오빠, 햄릿으로부터 끊임없이 순결, 정조, 정숙을 요구받습니다. 아버지는 햄릿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오빠는 햄릿의 정욕의 화살로부터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햄릿은 결혼하지 말고 수녀원에서 수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피리어는 그토록 자신을 억압하는 강요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은 내면에 숨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햄릿을 떠보기 위한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오피리어는 햄릿에게서 받았던 여러 가지 사랑의 정표들을 햄릿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으로 여성의 정조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된 햄릿에게 오피리어의 이런 행동은 또 다른 변절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햄릿은 오피리어에게 수녀원으로나 가라고 고함을 치며 모진 경멸들을 퍼붓습니다. 햄릿은 이 극 속에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대사를 많이 합니다. 이는 변절한 어머니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변절을 전체 여성의 변절로 일반화하면서 오피리어를 비롯한 모든 여성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보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남성들의 명예로 여겨지며 여성에게 강요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오피리어는 연인의 손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고는 미치고 맙니다. 그런데 광기에 사로잡힌 뒤에 그녀는 이성을 지녔을 때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외설스런 노래들을 부릅니다. 정신을 놓고 나서야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피리어의 모습에서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고분고분 순종적이어야 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아버지나 남자 형제의 통제에 따라야 했던 처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오피리어의 모습이 아주 생소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7. 햄릿의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죠? 죽음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명상. 햄릿은 숙부에 대한 복수를 지연하는 동안 세상과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철학적 통찰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과 사후 인간의 운명에 대한 햄릿의 통찰은 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장면에서 다루어집니다. 사막 3장에서는 숙부의 간신배 폴로니어스를 죽인 뒤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는 왕에게 그가 구더기에게 먹히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는 구더기가 제왕이며 생전의 삶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누구든 죽으면 구더기 밥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시작되는 독백도 죽음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는 대사입니다. 이 독백에서 햄릿은 죽는 건 잠자는 것일 뿐인데 자는 동안 꿀지도 모르는 악몽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잠 속에서 꾸는 악몽이란 사후 세계를 뜻합니다. 결국 인간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가 두려워 죽음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막에서 오피리어의 무덤을 파는 광대가 내던지는 해골들을 보며 햄릿은 또다시 죽음에 대한 상념에 빠져듭니다. 자신을 무척 예뻐해 주었던 선왕의 어릿광대 요리개 해골을 보며 햄릿은 죽은 뒤 인간이 얼마나 황망한 존재가 되는지 명상합니다. 급기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뒤흔들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서 한낱 술통마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줄리어스 시저도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벽을 막는 흙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햄릿의 성찰에 의하면 인간은 생전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후에는 모두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런 날카로운 철학적 명상은 단순히 인간의 사후 운명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아가 찰나의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듯 탐하고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말해줍니다. 8. 극의 내용이 자꾸 딴 데로 새는 것 같아요. 4명의 아들과 그들의 복수. 이 극에는 햄릿과 비슷한 연령의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즈,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왕자, 그리고 배우가 읊는 서사시 속에 등장하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필로스까지 총 4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레어티즈도 포틴브라스 필로스도 햄릿처럼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의 복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햄릿을 제외하고 3명은 모두 결단력 있게 때로는 너무 과격하게 아버지 복수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햄릿의 행동 방식과 대비가 되면서 우유부단한 햄릿의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극 초반부터 레오티즈는 햄릿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햄릿은 대단히 사색적인 데 비해 레오티즈는 검술 등의 기회에 뛰어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수행하면서 두 인물은 더욱더 대비가 됩니다. 햄릿은 기도하고 있는 클로디어스를 죽이길 주저하는 데 비해 레오티즈는 교회 안에서라도 복수를 거행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영국 왕의 손을 빌려 햄릿을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클로디어스는 아버지와 오피리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레어티즈를 이용하여 햄릿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검술 시합을 통해 왕비나 백성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햄릿을 죽일 음모를 짭니다. 이때 레어티즈는 날카로운 검으로 햄릿을 죽이라는 왕의 제안에 대해 치명적인 독약까지 바르겠다고 말합니다. 우유부단하기만 한 햄릿과는 대조적으로 복수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한편 포틴브라스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고 햄릿 왕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리를 따지지 않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땅 덩어리를 차지하고자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포틴브라스의 행동은 햄릿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배우가 읊는 고대 서사시에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아들 필로스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과격하게 아버지의 복수를 수행합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손에 죽은 아버지 복수를 갚으려고 그는 트로이의 노왕 프리아모스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복수의 화신처럼 잔인하고 과격하게 그려지는 필로스는 그 누구보다 햄릿과 대비를 이룹니다. 서사시 암송이나 포틴브라스 왕자 이야기, 폴로니어스 사례와 같은 곁 이야기들이 극을 산만하게 만드는 군 더덕이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곁 이야기 하나하나가 작품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아들의 복수라는 뼈대와 관련 있는 일화들입니다. 저돌적인 아들들을 햄릿의 복수 지형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대비시켜 그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셰익스피어가 치밀하게 엮은 극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콜리지는 셰익스피어의 극들을 유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놀라운 극 구성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9. 무덤 파기 광대 장면은 왜 나오나요? 비극 속 희극 장면.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이은 오피리어의 죽음까지 비극적 사건들이 휘몰아친 사막이 끝나고 오막이 시작되면 갑자기 극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극을 지배하던 심각한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희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두 명의 광대들이 오피리어의 무덤을 파면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 비극에 종종 등장하는 희극적 긴장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희극적 긴장 완화란 너무 무겁고 비극적인 장면들에 짓눌려 있던 관객들을 희극적 장면으로 잠시 긴장해서 해방시켜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광대들은 언어부터 다른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점잖고 수사적인 언어와 다릅니다. 그들은 수수께끼, 격언, 노래 등으로 대화하고 가끔 어려운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말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없어 보이는 대화에는 사회를 비난하고 풍자하는 뼈있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리어의 죽음이 자살로 의심되는데도 기독교식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녀가 고귀한 집안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런 차별 대우 때문에 높은 양반들이 평교도들보다 물에 빠져 죽거나 목을 매도록 장려받으니 참 딱한 일이라는 반어법으로 당대의 신분차별 문제를 풍자합니다. 또한 미친 척 하기로 한 뒤로 계속 말장난을 해온 햄릿은 이 장면에서 무덤 파기 광대가 하는 말장난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동안 말놀이의 주체였던 햄릿이 무덤 파기 광대의 일방적인 말놀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극 내내 햄릿이 해온 많은 철학적 사고가 이어집니다. 무덤 파기 광대가 내던지는 해골들을 보며 햄릿은 다시 죽음에 대한 깊은 상념에 빠져듭니다. 어떤 해골을 들고는 자신의 온갖 법적 지식을 이용하고 증인, 증서들을 남발하여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변호사였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죽어서는 그 문서들도 다 넣을 수 없는 땅떼기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선왕의 궁정 광대였던 요릭의 해고를 마주하고는 햄릿의 이런 사유는 더욱 확장됩니다. 이렇듯 이 광대의 장면은 이미 앞에 여러 장면에서 햄릿이 논했던 사후 인간의 운명에 대한 통찰을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플롯의 의미망과 밀접하게 짜인 이런 희극적 장면들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분위기와 어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 햄릿은 죽음으로 만인이 평준화된다는 준엄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아울러 그저 한 줌 흙이 될 존재들의 욕망과 탐욕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극이 세계 최고의 문학으로 추앙되어 온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인 죽음의 본질을 이렇게 다각도로 심오하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 이 극은 왜 문학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나요? 신비롭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극. 여러분은 거트루드 왕비가 왜 시동생과 그것도 선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나요? 햄릿의 비난처럼 제어되지 않는 욕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왕비라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숙부를 사랑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햄릿은 왕비가 마치 숙부와 함께 아버지 죽음에 연루된 것처럼 비난하는데 실제 왕비는 남편의 죽음에 관여한 걸까요? 아닐까요? 오피리아는 왕비의 묘사에 의하면 사고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인데 뒤에 나오는 무덤 파기 광대들이나 장례를 주도한 신부는 자살이라고 말하지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햄릿은 처음에는 미친 척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휘장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를 갑자기 찔러 죽이는 행동이나 오피리어의 무덤에 뛰어들어 레오티즈와 다투는 장면들을 보면 햄릿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람마다 위의 질문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작품 전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거트루드 왕비의 성급한 제호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셰익스피어는 이 수수께끼를 풀 아주 작은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클로디어스가 레오티즈에게 자신이 위험한 햄릿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사에 나옵니다. 클로디어스는 백성이 햄릿을 너무 좋아하고 왕비가 햄릿만 보고 사는데 자신은 또 왕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햄릿을 방치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햄릿에 대한 왕비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왕비는 숙부에게서 햄릿을 보호하고자 그와 재혼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클로디어스가 조정 대신들 앞에서 햄릿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선포하는데 이 결정도 왕비가 뒤에서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거트루드 왕비는 햄릿이 비난하는 것처럼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지극히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가 됩니다. 즉 퍼즐 한 조각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전혀 다른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 극에는 책을 꼼꼼히 다 읽어도 풀리지 않고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수수께끼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학 평론가인 T.S. 엘리엇은 이 극을 문학계의 모나리자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징이 마치 모나리자 그림의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좋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극에 매료되어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름의 주장을 펼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고대 그리스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과 햄릿 두 작품을 연구하여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심리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많은 유명 지성인이 자신들의 철학적, 심리적, 문학적 이론에 햄릿을 차용하였습니다. 결국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해석이 명료한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해석의 다양성이 이 극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문학으로 만든 것입니다.